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86번가입니다.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일 월요일에는요, 우리나라 수출 속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물론 1에서 3월에 마이너스 16에서 17%라는 아주 좋지 않은 숫자 대비로는 조금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그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86번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의 회복도 조금씩 하반기로 들어가면서는 가속도를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중국에서 마이크론에 대해 가지고서 제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와 동시에 그것이 너무나도 또 전면적인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를 의식해 가지고서 중국이 보면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한 대를 때렸지만은 다른 주요 미국 기업들은 불러 가지고서 긴장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중국의 최근의 정책을 보면은 대외 관계 전략이 강경 일변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대표적으로는 호주에 대해 가지고서 그렇게 아주 그냥 뭐 석탄 이미 항구에 도착한 것도 하역을 못하게 막아놓고서는 요즘엔 아주 잘 지내고 있죠.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에 대해 가지고서 아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구스 팔리는 걸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사실 지금은 미국이 강경하게 나가가지고서 중국도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강경한 면들을 여기저기서 보인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때릴 건 때리고 아니 뭐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게 중국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86번가에서는 계속해가지고서 글로벌 주요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보수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다라는 얘기를 실제 포지션도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헤지 펀드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골드만삭스에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헤지 펀드들이 어떤 포지션이냐라는 것을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옅은색 파란색은 뭐냐 하면은 총 노출도입니다. 그 다음에 짙은색 파란색은 순노출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요. 매수 포지션을 170원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을 약 한 110원을 잡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둘을 더하게 되면은 280이 되겠죠. 절대값으로. 이게 바로 그로스 총입니다. 반대로 매수에서 매도를 빼면은 순 포지션이 나오겠죠. 네. 요게 이제 순 포지션이다라는 거죠. 대충 요 정도의 포지션, 매수가 170, 매도가 110 정도가 걸려 있으면 총 포지션은 280 정도 나올 거고 순 포지션은 60대가 나오게 되겠죠. 요 정도로 있다라는 건데 이게 보시면 특징이 순 포지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총 포지션은 높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롱숏 페어 트레이딩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임플리케이션은 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장은 안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는 순 포지션을 열질 않는 거예요. 낮은 채로 유지를 하죠. 근데 그 속에서 열심히 매수 매도 페어는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은요, 지금 글로벌 헤지 펀드들도 골드만의 자료에 따르면은 연초 이후의 수익률이 3%밖에 되질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1월 달에 4% 정도를 냈었대요. 그러면은 1월 이후로 지금까지로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똔똔이거나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연초 이후로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자산들이 랠리를 펼쳤잖아요. 아무리 헤지 펀드가 절대 수익을 따박따박 먹는 걸 추구하는 펀드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절대 수익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헤지 펀드들은 그 정도밖에 못 낸다라고 하게 되면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롱과 숏이 뭐가 돼 있지는 페어를 막 열심히 잡고 있는데 증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증시가 더 올라가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항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순 포지션을 좀 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마켓에서 항복이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난 3월에 SVB 이후로 시장에서는 긍정파하고 부정파가 극렬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시장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파 중에서 항복을 하나, 나는 못 견디겠다, 그냥 마음 편하게 증시 간다로 이제는 배팅할래, 의견 바꿀래,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강경론자, 하락론자 중에서 거의 최강 하락론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 누구겠습니까? 바로 머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겠죠. 윌슨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증시가 더 갈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 가짜 랠리다.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서도 윌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윌슨이요, 불과 한 달 전에 뭐라 그랬냐면, 실적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다음 리스크는 기업 실적일 것이다. 실적이 안 좋아서 증시가 망가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1분기 실적 예상 대비 상당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작년에만 해도 윌슨이 이거 되게 많이 활용했는데 올해는 전혀 활용을 안 한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향후 실적 리딩 인디케이터예요. 근데 요게 바닥 찍고 다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오죠. 요거 요즘에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이걸 쓰게 되면 실적 올라온다라는 걸 말하게 되니까는 혹시 안 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근데 이제는 머건 스탠리에서 개발한 지수에서조차도 향후에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실적 시즌인데도 안 빠지네. FOMC 이후에는 빠지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FOMC 이후에 어떤가요? 증시가 안 빠지고 있죠. 이제는 어떤 얘기를 했냐. 제일 최근의 자료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딜이 되어도 그래도 세론 뉴스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평가는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 다음으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금리 2번은 더 올려야. 근데 블라드는요, 이미 3월에 점도표를 찍을 때 그때보다 2번 더 높은 그러니까 이제 3월에 점도표를 찍을 때 이미 5.75에 찍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언이 5.75까지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2번 더 기존의 의견을 반복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블라드의 생각까지 다 고려가 돼서 찍혀있는 점도표가 5에서 5.25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라드의 말이 더 매파적으로 작동하려면 3번은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더 매파성이 강조가 되는 거고요. 2번이라 그러면 기존 의견의 강화에 불과합니다. 카시카리는 요즘에 블라드보다도 더 매파로 활약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카시카리가 6월 FOMC 회의요, 박빙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에 만약에 인상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요, 이번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었다라고는 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시카리 입에서는 사실은 무조건 올려야 된다만 계속 나와야 돼요. 그 정도의 매파성을 보였거든요. 근데 박빙이 될 수도 있고요, 중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이제 입에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나왔다라는 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놀랐고요. 어쨌든 6월 회의는 지금 아주 박빙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매파든 비둘기파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게 그냥 여기서 알려졌다. 그렇게 정도로 봐도 무방합니다만, 어쨌든 요즘에 블라드보다도 더 매파인 카시카리 입에서 박빙 혹은 중단이 나왔다라는 거. 근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행동하고 비슷하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보면은 연달아서 계속 동결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우리 그거 이번 인상 사이클의 종료 아닐 수도 있어, 다음에 더 올릴 수도 있어, 그런 얘기는 계속하는, 다른 모든 표현은 매파적인데 금리 결정만 제일 중요한, 금리 결정은 비둘기적인 동결을 결정하고 있죠. 그 전략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연준이 당분간은 쓰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계획에 표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스틱의 경우에는 비둘기적이에요. 금리를 더 올리기 전에 좀 더 기다리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6월 동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퀴는 요즘 매파로 돌아섰어요. 자, 6월에 미리 결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발언은 계속 매파적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6월에 올려야죠, 내 매파적인 생각에 따르면 올려야죠는 아닌다라는 거예요. 매파적인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6월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보류. 네.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어요. 최근 신용 환경이 타이트해진 점이 금리 1에서 2회 인상에 비견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에 대해서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반대죠. 바퀴나고. 비리기적인 멘트를 하고서는 6월 결정 아직 보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제가 뜯어서 해석을 해드리면 최근에 은행 및 신용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의 몇몇 위원들이 파월도 그렇고요. 신용 문제 자체가 은행 문제 자체가 시장에서는 금리가 사실상 1회에서 2회 정도 인상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은 이미 시장이 알아서 금리를 1, 2배 더 올린 꼴이 되었으니 연준은 실제로 이제는 더 이상 인상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이거를 갖고 비둘기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정경련에서 재밌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MSCI 선진지수 승격 돼야 된다. 관찰 대상국 돼야 됩니다. 이거 요청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에 6월 달에 이 관찰 대상국에 한국이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 엮어서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거의 전초전격이라고 해서는 접근성 보고서 요거 결과 나오면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요게 8일 날 나와요. 6월 8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는지 편입 여부 22일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접근성 보고서 보면 거의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한국 시장 선진지수에 들어가려면 공매도를 무조건 전면 재개해야 돼. 안 그러면 못 들어가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에 그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23일 화요일로 가게 되면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2의 한한령 나온 것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막 쏟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중국 예능이 예정이 돼 있었고 1화를 찍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다라든지요. 그 다음 우리나라 네이버가 막 차단이 됐다라든지요. 이런 게 나오면서 제2 한한령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해서 뭐 할 건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1차 한한령을 하면서 사드 배치 이후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소비재 안 쓸 거는 다 안 쓰고 있어요. 우리하고 관계는 다 끊겼어요, 중국은. 그러니까는 더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그거 없이 우린 지금 살고 있거든요. 뭐 저런 것 뿐이냐고요? 우리나라 핸드폰 사주나요? 안 사줘요. 우리나라 자동차 사주냐? 안 사줘요. 중국은 이미 1차 한한령 때 우리 거를 다 끊어버렸어요. 우리 거 쓰는 건 중간재입니다. 중간재는 안 쓸 수가 있느냐?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반도체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 얼마나 고뇌에 빠져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저는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지난 6년, 7년 동안 잘못된 전략을 취했다라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레버리지를 펼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중국이 한국을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한한령이 좀 풀렸으면 하는 마음에 중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중국이 너무 나갔어요. 저는 그때 정치적으로 우리가 좌냐 우냐를 떠나서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몇 가지는 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안 들어줘 버리니까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돼라는 중국 무용론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도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통수까지 중국이 왜 왔냐라는 거죠. 이거 뭐 어차피 우리 중국에서 아티스트들 활동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뭐 해준들 많은데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우린 글로벌로 갔는데. 네이버가 뭐 중국에서 매출 올립니까? 우리 이제 핸드폰 안 팔리는 거 알아요. 자동차 안 팔리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 실적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지금 뭐 반도체가 도냐 안 도냐 가지고서 시장 그 실적이 좋아지냐 마냐 하고 있는 건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그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침체가 올 거냐 말 거냐 하니까는 그거의 선행 데이터로 활용되는 PMI가 어떻게 나오냐. 5월 속보치가 나왔는데요. 유럽은 예상 대비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50 이상으로 좀 50 중반 정도 초중반 나오니까 숫자가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적어졌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가격에 반영됐는지는 마지막에 제가 한번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 복합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명백하게 작년 말부터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 뒤에 이제 이게 선행이니까는 동행 데이터들도 올라가게 되겠죠. 다음으로 원유가 자꾸 가격이 빠지니까 사우디가 경고를 한번 날렸어요. 사우디 공매도 세력에 조심해라. 사우디도 그러니까 지금 산유국들도요. 70이 깨지면 되게 불편해요. 반대로 미국은 80위로 올라오면 또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꾸 70, 80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내내 이 부채 한도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주말 동안에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 합의했다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부채 한도 이슈는 뭐 쭉 뒤에서 한번 제가 또 정리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수요일 날에 영국에 물가가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두 자리에서 한 자리대로 떨어졌습니다. 두 자리에서 한 자리. 참 물가 높습니다. 그죠? 근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금리를 1에도 올려야 된다로 배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의 전쟁 여전히 쉽지 않네. 네. 그런 우려는 여전히 뭐 상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려오는 그 경로는 울퉁불퉁할 겁니다. 좀 더 빠질 때도 있고 좀 덜 빠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다음으로 5월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쭉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요즘에 제일 중요해진 거 신용환경.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사록이요. 신용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사태의 영향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걸로 채워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봐서는 이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 딱 볼게요. 자, 만약 은행 부분의 스트레스가 경제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된다면, 만약이에요. 그러면요,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은 상방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부분 스트레스가 예상보다 적다라고 하면은 경제가 뜨겁고 인플레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요, 만약 은행 부분 스트레스가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면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은 하방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은행에 따라서 우리 좀 더 고려해 볼게. 근데 우리도 모르겠어 사실. 은행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은행 부분의 사태에 따른 신용 부분에 정말로 수축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데이터를 보면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미리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어. 근데 그것이 앞서 보시면은 메리 데일리 발언에서도 봤지만은 중요한 건 사실이야. 그걸 봐. 그 데이터에 따라 우리가 좀 움직일게.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사태를 보면서 가겠다. 신중하게.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나오는 은행 데이터를 보면서, 은행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서, 요 문제가 심각해지는구나, 아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2주 연속으로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 근데 이번에 나온 은행 예금 대출, 대형 소형 은행들의 데이터는 보시게 되면 예금하고 대출이 모두 계절 조정 전 후로 늘었어요. 물론 이제 대형 은행에서 계절 조정 전 대출이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뭐 특이한 건 없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무난한 데이터가 나와서 조금 뭐 한숨은 이제 좀 걱정을 좀 덜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신용 환경에 대해서는 좀 둔화됐다. 근데 문제까지는 안 가고 있다. 요렇게로 지금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조금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 높고 고용은 강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었고요. 좀 내려오고는 있지만 소비 경제 성장률 강건하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3월달 회의 의사록에 대해 갖고 스태프가 얕은 침체가 연말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이 눈길을 끌었잖아요. 요번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어서 강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진 건 없었다라는 점. 그래서 특이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래요. 추후의 정책의 결정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신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원들도 양다리를 걸쳤어요. 위원들은요, 일반적으로 얼마나 더 긴축을 강화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표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록에선 숫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사록이 중요하죠. 의사록에선 man이니, some이니, a few니 등등등등 숫자가 나오죠. 우리 요걸 보면서 강도가 어땠냐, 그날 회의의 분위기를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자, 위원들 추후에 대해 어떻게 보냐. 많은 위원들이요, 이번 회의 이후에 선택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초점 맞췄습니다. 이 말이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자기네도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근데 몇몇
보통 서너 명을 얘기합니다. 썸은. 위원들에 따르면 추가적인 정책이 향후 회의들에서 보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한 번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서너 명은. 근데 또 세버럴, 요거 서너 명이거든요. 몇 명은 추가적인 정책 향후 회의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반반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서너 명은 모르겠고 서너 명은 모르겠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보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의원들이 아직 6월회의에서 어떤 어떤 결정을 내릴지 확정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채널의 분들은 이제 연준에 대해 많이 익숙하고 잘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고급 레벨로 넘어가는 거죠. 썸과 세버럴도 조금 숫자가 달라요. 연준에서 예전에 자기네가 쓰는 단어의 강도에 대해 갖고서 쫙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연준은 참 친절해요. 네. 이걸 보고서 너네가 숫자에 대해 감을 잡으라는 겁니다. 자, all. 전체니까 제일 강하겠죠. all but one. 그 다음이다. 쭉쭉쭉쭉 many. 그 다음에 서너 명 똑같은데 some, several. some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제? 서너 명인데 얘는 4명. 서너 명인데 얘는 3명. 그럼 지난번에 18명이었거든요. 그럼 빼면 11명이 남겠네요. 요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뭔지 감이 오시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요 정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원들의 멘트를 볼 때 구체적으로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인상하자라고 얘기한 이미 이 사람들이 계속 매파적인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얘는 이미 매파니까. 누구겠어요? 메스터, 카시카리, 블라드. 여기까지 확실해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요즘 발언의 강도를 보면 로리 로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또 비둘기적으로 얘기한 사람 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그 중립론자들의 결정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다음 결정은 아주 그 클로즈 콜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비둘기는 누구겠냐? 굴스비, 보스틱 여기까지 확실해 보이고 제 생각엔 아마 메리 데일리 정도까지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양반들의 멘트는 비둘기적이어도 너 원래 비둘기니까, 여기 멘트는 너 원래 매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가 높아지면 좀 높아졌네? 좀 낮아졌네?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도로 박빙일 땐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냐 하면 의장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그 파월 멘트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의장이 어쨌든 좀 신중론을 펼쳤잖아요. 비둘기적인 멘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이번 주 뒤에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은 이제 페드 와치에서 확률이 그렇게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전히 동결 다음 회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연준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어요. 자, 일부 위원들이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대요. 뭐라고 했냐? 회의 후에 성명서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딱 처음에 회의하면 성명서부터 빵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성명서의 표현이 2006년에 마지막 금리 인상 결정했던 2006년 6월이랑 비슷하게 바뀌었다라는 얘기 지난주에 제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FOMC 회의 끝나자마자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6년 6월에 재림하냐? 그래서 그때 당시 그거 나오자마자 금리 동결일 거야로 90% 중반이 막 갔단 말이에요. 그 걱정을 했나 봐요. 회의 후 성명서가 올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거나 반대로 금리가 추가로 올라간다는 신호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다 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무조건 올릴 거야? 이 말도 부담스럽고, 올해 인하 무조건 있을 거야? 이것도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양다리 다 걸칩니다. 지금 이대로로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근데 2006년 6월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건 제가 한번 그때 뭐 멘트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요렇게 보이기를 원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그때하고 비슷하게 연준은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때 당시에도 실제로는 금리를 동결했던 그 다음 회의, 그 직전에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거야로 봤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하고 정말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동결을 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25일 목요일 가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역시나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용한 전략은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금리 결정은 비둘기로 해요. 동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매파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이번엔 심지어 최종금리에 대해서 매파성을 더 높여서 혹시나 모를 연준이 이래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뭐 어떤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가지고서 우리 동결했지만 매파성은 더 높였어. 우리 매파적이야. 우리 다음에 당장 올릴 수도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가 지금 이번 신임 총재 이후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원래 그전 회의까지는 6명의 위원 중에 5명이 1회 더 인상 최종금리로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서는 6명 전원이 1회 더 인상으로 보고 있다로 말을 바꿨죠. 매파성을 좀 더 높였죠. 근데 결론은 뭐다? 동결입니다. 제가 볼 땐 계속 동결하지 않을까로 봅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최근에 좀 몇몇 우려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거. 이거 관련해서 뭐 바이든 검색 지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올라가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도 겪어봤지만은 리오프닝 이후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좀 반복하면서 이게 안정화를 거쳐가죠. 중국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또 최근에 조금 떠오르고 있어요. 대표 부동산 그룹이 완다에서 갑자기 뭐 자산 매각 같은 것들을 얘기하니까 나오는 건데 중국의 부동산은 헝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상황이 나아지면은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안 줘가지고서 부동산 업체들이 조금 구조조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부동산 업체들이 나 좀 힘든데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였다 풀었다를 해서 이게 터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버블이. 최대한 조였다 풀었다를 해서 김을 살살살 빼가지고서 그게 스팀 아웃이 되기 원하죠. 버블이 터지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0년대 중반에 중국은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펴가지고서 그림자 금융이다 뭐다 해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 건 분명해요. 그리고서 그때 이후로 쓰는 정책은 뭐냐 하면은 가다서다 계속 반복입니다. 그거의 일환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반도체 규제 이슈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나쁜 점이 있죠. 근데 요 세 가지를 이슈들은 좀 어찌 보면 좀 격가지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뭐냐 하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4월 달에 나온 데이터들은 꽤 괜찮았거든요.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근데 5월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그 높아진 기대치를 만족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상 대비 부진하네.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 회복의 과정이 우리 생각보다 더디냐? 라는 게 제일 큰 시장의 우려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 회복도 다른 나라들도 경험을 했지만 먼저 리오프닝한 나라들이요. 이게 변수들이 꽤 있어요. 다시 재확산도 되고 어쩌고 저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역시나 꽤나 울퉁불퉁하게 나타나는 거니까는 조금 참을성 있게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또 미국의 침체 우려를 낮춰준 데이터가 하나 더 나온 게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실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충된 데이터가 나왔었어요. 뭐냐 하면 월간 고용보고서에서는 실업률이 최저, 실업자가 최저로 나왔어요. 실업이 없다라는 거죠. 탄탄하다라는 거죠. 이게 침체랑 관련이 있잖아요. 실업이.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야 되냐 아니면은 고용보고서를 봐야 되냐 이게 이제 붙었던 거죠.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드렸죠. 바로 부정 수급 이슈입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만 드라마틱하게 숫자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에서 엄청나게 그 부정수급이 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그 숫자들이 연초 이후로 다 수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부정수급이 실제로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많이 낮게 나와요. 25만 예상인데 22만 9천. 전주도 17,000명이나 수정돼서 22만 5천으로 수정이 됩니다. 연속 수당도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4주 이동 평균으로 보게 되면 원래 이게 올라가던 그림에서 쭈루루루 내려오는 그림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연속도 피크를 치고 살며시 내려오고 있는 걸로 그림 자체가 아예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고용보고서가 맞았나 보다. 그렇게로 흘러간 거죠.
다음으로 그 전날 미국 장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진짜 호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및 AI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자, 얼마나의 호실적이 나왔냐. 원래는요, 엔비디아가 매출액에서 주요한 게 이제 서버 쪽, 그 다음에 게이밍 쪽, 그 다음 나머지들 격가지들. 나머지 격가지들이 대충 한 10%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서버하고 게이밍이 반반쯤 됩니다. 근데 게이밍 쪽이 엄청 나쁠 거라 본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 나빠졌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 이제 코인 쪽도 포함되어 있는데 코인 쪽도 뭐 별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나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 마진이 너무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는 매출액이 10% 컨센 대비 높았고요. 순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20%나 거의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이 가이던스를 올려버려요. 우리 잘 나올 것 같아요. 마진 좋네요. 해서 다음 분기가요. 회사 측에 제시한 숫자가 얼마나 예상치 대비 높냐면 50%나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원래 저세상 PER 고평가 주식이잖아요. PER 80, 90배 달하던 주식이잖아요. 근데 예상치가 엄청나게 이익 예상치가 높아지니까는 PER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엔비디아가 20몇 %나 올라 버린 겁니다. 하루 만에. 그러면서 나머지도 다 끌고 가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 갖고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요 비상장 회사들 자금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뭐라도 하나 더 붙여야지 새로운 거를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무슨 업을 하든지 간에 AI 다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말로 AI에 쓰이는 서버 투자나 뭐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기존의 게임 쪽이나 이런 거에 쓰이던 정도의 라인업이 아니라 초고가 고성능의 라인업 비싼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벌 수 마진이 높은 상품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익이 잘 나오는 게 이번에 벌써부터 뭐 AI가 뭐 본격 개화도 안 했는데 근데 업체들이 너도 해야 돼. 우리가 그래도 AI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을 붙여가지고서 사업에 추가하고 실제로도 야 이거 좀 해봐 해가지고 뚝딱뚝딱 하는 것만 해도 벌써 이익이 잘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들 전체적으로 야 다 이거 수혜 입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지어는 메모리까지도 막 사고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은 생각보다 세상이 괜찮네요. 침체 무조건 올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연준에서도 이래저래 얘기하면서 2006년 6월처럼 정말 바래? 그럼 2006년 6월이 어땠지? 그 이후에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 배팅이 더 많았지. 그리고 연준은 금리를 올린다고 무조건 올릴 거야 라고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지만 내린다고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지. 그게 뭐겠습니까? 다음 회의에서 올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제 동결을 할 수도 있어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 그러면서 연말까지 인하는 없는 거. 그렇게로 채권 시장의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연준이 제일 원하는 속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요, 목요일 딱 끝나고 났을 때 페드와치가 정확히 그걸 가리켰어요. 다음 회의에서 인상 동결 가능성 5대5. 연내 인하는 12월까지 없다로 가격 반영이 딱 됐습니다. 연준이 제일 원하는 걸로 온 거죠. 비로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구간에서의 금리들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런 금리가 최근에 올라간 거에는 첫째로는 그런 이유가 있다. 예, 그거를 뭐 최근에 좀 금리 올라간 거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연준 급전 사용은 이제 요거는 말을 고쳐야 되겠네요. 2주 연속으로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게 뭐야? 급전이 퍼스트 리퍼블릭으로 좀 적어졌는데도 계속 늘어나네. 아이고 부담된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똔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주 늘어나고서는 지금 급전 상황은 또 좀 안정화가 됐구나. 휴, 다행이다.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금요일로 오면 이게 이제 중국이 복잡하다라는 건데 주한 그 싱하이밍 중국 대선에 이래요. 현재 한중 관계 안 좋대요. 인정하는 거예요. 한알령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빠질 위험도 있다. 협박하는 거예요. 더 나빠질 수 있으니 우리랑 관계 잘 맺어라. 근데 더 나쁘게 할 게 별로 없어요. 중국이. 왜 이미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반도체 그룹 뭐 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반도체도 안 살 거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미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마이크로는 안 하겠다며. 하나는 미국 안 사겠다. 하나는 중국한테 안 팔겠다. 서로 마이크로는 안 한대요. 그럼 한국한테
철퇴를 딱 내리면은 그럼 뭐 삼성 것도 안 사고 하이닉스 것도 안 사고 그럼 반도체는 누구 거 삽니까? 중국이 소비해야 되는 물량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손을 안 내미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규제 가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미국 너네도 보니까는 뭐 호주나 캐나다가 군데군데에서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지 않냐. 우리도 반도체 중국 거 증산하는 거 5% 지금 얘기하는데 10%로 좀 허용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양국 사이에서 우리가 윤활제 역할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뭐 이게 참 기사가 웃긴데 뭐냐면은 양국이 이제 고위급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측에서는 반도체 협력 강화 중국하고 한다라는 그런 공식 입장으로 안 냈어요. 근데 중국만 낸 거예요. 중국 혼자 협력 강화하겠다는 거 공식화를 했고 우리는 공식화를 안 한 건데 중국이 그게 속내라고 복잡해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래요. 오히려 지난 5년 동안에 한국에 대해서 좀 잘해줬으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실은 좀 더 미국 쪽으로는 향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중국이 자초한 일이고 이렇게 된 이상에는 어차피 중국이 더 강경 일변으로 제가 볼 땐 나가봤자 어차피 우리도 별로 크게 잃을 거 없고요. 중국 입장에서 얻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해요. 네. 진짜 우리 중국에 없어요. 이제 진짜 소비재는. 그 다음에 오랜만에 엔터 얘기 짧게 드리면 그동안에 제가 목도 아프고 여러 사정으로 엔터 얘기를 안 드렸는데 뭐 50-50가 잘 되고 있고 좋아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는 계속 글로 쓰기는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영상으로도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자금 조달까지 가는 걸로 나왔죠. 이제 그런 생각이 근데 드실 수가 있어요. 야, 빌보드 핫백 20위 안에 들었는데 10몇위 했다는데 몸값이 뭐 기사 나온 거 보니 800억이래요. 이것밖에 안 돼? 1000억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우리나라 그 엔터사들 버블이다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아마도 나중에 언젠가는 다 얘기가 나오겠지만은요. 지금 자금 조달에 나서는 세부 조건이 극악할 정도로 50-50 기획사 쪽에 유리한 조건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단순히 숫자로만 보실 거나 아니다라는 거에 나중에는 아마도 눈치를 채실 텐데 요 숫자가 나오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조건이 붙어있는 것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몸값이 어떻게 될지. 네, 달라질 겁니다. 다음으로 미국에 이제 PC 물가가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다 조금씩 높게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보여요.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요즘에 물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시장의 기대치가 시장의 실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보다 높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참고를 뭘 보고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클리블랜드 연은의 나우캐스팅을 참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요. PC 물가가 나올 때 나우캐스팅에서는 헤드라인 물가가 전월 대비 0.48이 올라갈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반올림하니까 0.38이 0.4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는 0.3인데 나우캐스팅은 0.5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단 낫잖아요. 그 다음에 근원 물가는 어땠냐 하면은 실제 이 시장 예상은 0.3인데 발표체는 0.36이 나와서 반올림하면 0.4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나우캐스팅은 0.38을 봤어요. 이보다 더 높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는 컨센 대비로는 높은 거 맞아요. 나우캐스팅보다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는 나와도 서프라이즈 하지 않은 거예요. 더 높을 거야 했는데 그러지가 못한 거죠. 근데 심지어는 요즘에 그렇게 계속 조금씩 높게 봤던 나우캐스팅에서조차도요. 다음 달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CPI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이 지금 어떻게 변해왔죠? 전년 동기 대비로 지지난달에 5%, 지난달에 4.9%가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이제 예상이 뜨고 있느냐? 나우캐스팅의 예상이 4.1입니다. 제가 4% 초반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다음 달은 요 수치 내려가면 3% 내외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PC 헤드라인은 어떠냐 하면은 요번에 4.4가 나왔죠. 근데 나우캐스팅에서 다음에 3.93으로 찍혀 있습니다. 앞자리가 달라져요. 4에서 3으로요. 6월달은 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5월, 6월이 높았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뚝뚝 떨어져요. 물론 이게 착시효과지 않느냐 싶지만은
인플레이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수요에 따른 거, 공급에 따른 거, 심리에 따른 것도 있어요. 앞자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창용 총재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가가 2%, 3% 정도에 대한 아무도 물가 얘기 안 해요. 3%대일 때 좀 신경 쓰여요. 5% 넘어가면 그것 자체로 물가를 더 높게 만들어버리게 사람들이 겁내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 5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앞자리가 바뀐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에 시장에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는 한번 봐야 된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생각보다 물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게 거기에서 저는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서 또 좀 찌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냐, 심리적인 것까지 만약 안정화돼 버리면은 생각보다는 하반기엔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향후 2개월간은요, 그게 기저효과든 뭐든지 간에 물가 걱정은 꽤 많이 덜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번 물가 발표가요, 물가가 구조적으로 높아서 떨어지지 못하고 다시 올라갈 거야라고 주장을 했던 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물가는 계속 높아질 거야라고 비벼볼 수 있는 데이터 발표였어요. 다음 달, 다다음 달은 그 기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헤드라인 많이 낮아집니다. 네. 그러니까는 물가가 예상 대비 살짝 높게 나와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 시장에서 항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 중에서 그 정도는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셀사이드 쪽에서는 두 군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항복이 나타났어요. CT에서 항복이 나타났어요. 주식에 대해, 증시에 대해 갖고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에서는 아니요, 좋은 것 같아요로 의견이 바뀐 겁니다.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엔비디아가 시총으로 치면 10위권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공매도 금액으로 보면은 총액으로 보면 전체 4위였대요. 공매도 엄청 쌓여있던 거죠. 엔비디아 연초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서 와, 이거는 정말 버블 주식이야? 엄청 올랐네? 주가도 되게 P에 대해 비싸네? 아, 이건 쇼 때려. 근데 그러다가 서프라이즈 나오니까는 쇼 커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롤링 쇼 스퀴즈가 될 수 있는 장세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부채 한도 관련해서 긍정적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라고 금요일에 나오면서 또 증시를 끌어올렸던 소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 끝나고서 은행 관련된 요건 앞서도 말씀드렸죠. 요번에 좀 무난한 데이터가 나와서 좀 다행이었다. 그 전주에는 마이너스 나와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요번에 좀 플러스 나와서 다행이다. 네. 다음으로 주말 동안에 사실 이게 제가 녹화를 조금 미룬 이유기도 한데 뭐가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채 한도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양쪽 수장들끼리는 공화당하고 백악관 간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항상 정치는 그렇잖아요. 의회도 중요해요. 의회에서 또 몇몇 정치인들 중에서는 여기서 또 튀기 위해서 나는 반대야, 죽어도 반대야, 막 이런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어서 막상 또 표결에 들어가는 건 또 하루 이틀 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일단 메카시는 얘기하는 게 수요일 날에 자기는 이제 투표에 들어가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약간의 노이즈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로 보는 거고. 자, 근데 처음엔 그랬어요. 부도 나니까 증시 망할 거다. 그게 첫째였어요. 그 다음에는 아니, 합의를 해도 그 뒤에 오히려 그 뒤부터 그러면은 그동안 채권 발행을 소극적으로 했던 재무부가 채권 발행안이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서 원래 부채 한도 합의를 하기 전에 증시가 좋고 하고 나면 증시는 안 좋아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과거 사례를 보면 됩니다. 2010년대 이후로 이렇게 턱에 차가지고서 부채 한도 협상했었을 때 그 이후에 증시가 어떠했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죠. 2011년도 어떠했느냐, 딱 턱에 차가지고서 합의를 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죠?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어요. 그리고 증시가 20% 빠졌습니다. 폭락했죠. 2014년엔 어땠냐? 2월 11일 날 합의했거든요. 그리고 증시는 쭉 랠리였습니다. 15년도 10월엔 어땠느냐 하면은 그때 딱 합의를 하고 16년 2월까지 하락하고 그 이후에 랠리가 나왔어요. 18년도 2월에 어땠냐? 그 이후에 9월까지 쭉 랠리였어요. 19년도 7월 달에 합의하고 20년 2월 코로나 깨지기 전까지 쭉 랠리를 펼쳤습니다. 21년도 12월 달에 합의를 보고 어땠냐? 그 다음에 22년도에 코로나19 순환에서 역금융 장세가 그 다음에 역시적 장세가 왔었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직접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에 따른 이슈가 신용등급 강등이란 것까지 나아갔고서 증시에 영향을 빡 준 거는 11년도 밖에는 없어요. 다른 때에는 랠리를 펼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빠지기도 하는데 빠졌다 오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건데,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른 것도 뭐 합의가 성공해서 오른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부채가 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시한폭탄은 장기적으로 안고 가는 거잖아요. 다른 이슈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 이슈가 그냥 상수가 내버려 간다라는 거예요. 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서 별로 이것 때문에 야 그러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흡수돼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이만큼 앵꼬가 났는데 채우려면은 이제 유동성 국채 발행하고 유동성 흡수되는 거 아니냐. 근데요, 왜 발행을 합니까? 발행하면 흡수되는 건 맞지만, 자, 쓰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게 또 씁니다. 쓰면은 공급이 되잖아요. 어디로든지요. 그래서 QE나 QT처럼 구조적으로 어느 한 곳의 장부가 늘고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유동성의 흡수냐 방출이냐를 우리가 말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금 매년 4월 되면은 세금 납부한다고 이제 재무부 쪽으로 은행에 있던 돈이 쭉 흡수돼 가는데 그럼 그 유동성 흡수가 그럼 매년 4월에 증시가 나빠야 되냐? 근데 세린 매일 하면서 4월까지는 주식 좋다면서요. 그럼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조금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큰 변수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걱정도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채는 어떻게 움직였냐 하면은 저는 이 최고점을 찍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스파이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 뒤에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앞서 이제 말씀드릴 때 금리가 왜 올라갔느냐 했을 때, 연준에 대해 과도하게 가졌던 기대, 이나마 두 번, 세 번 할 거야. 그런 기대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좀 올라간 거 얘기 드렸죠. 더불어서, 저는 이제 증시 반등과 함께 채권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인데, 그게 뭐냐면 시장에 항복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망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포지션 어떻게 잡을까요? 채권을 사겠죠. 망하면 금리 내리겠지. 주식은 매도를 치겠죠. 그쵸? 근데 이게 되돌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안 망하네? 그럼 주식 매도 친 거 좀 정리할까? 채권 너무 많이 산 것 같으니 좀 팔까? 그러면은 주식은 오르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 금리 올라가는 거죠. 그중엔 진짜 몇몇 구간에서는 진짜 과도할 정도로 배팅을 하는 채권 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되돌림이 나타나는 거죠. 앞서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은 86권가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보시면은 지금 채권 비중이 되게 높아요. 채권 오버베이 많이 시켜놨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을 언더웨이트를 엄청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포지션입니다. 극단적일 정도로요. 그러니까 그게 좀 되돌려졌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미국 증시는 정직하게 가고 있어요. 뭘로? 미국 증시는 이익에 동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12개월 미래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면서 거기 따라서 증시는 그냥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쿵 저러쿵 할 거 없이 최근에 그냥 증시 반등은 이제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아주 전형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계속 반복을 드리지만 침체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느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내 2, 3에 인하할 것이다라고 기준금리가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침체 온다는 배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가 인기 있었습니까? 망하네, 채권. 그 다음에 망하면 금이지. 근데 지금 보면은 실적도 잘 나오고 부채한도 협상에서도 좋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 가격도 좀 떨어졌어요, 요새. 그러니까 이런 배팅들에서 이 항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서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이제 S&P 500 차트거든요. 익숙하시죠? 제가 한 달 좀 전에 요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4월 초에 코스피 가지고. 요건데요. 요 영상인데, 이때 제가 이제 4월 9일날 라이브 했던 건데, 폭락이냐 침체냐 이러다 코스피 3천 간다고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도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다, 이 포지션이 되돌려지면 어떡하냐 해가지고서 쭉쭉쭉쭉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맨 마지막에, 근데요 차트가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 차트가 상승 삼각 수렴 차트인데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터지면서 이걸 뚫어버리면은 그럼 상방으로 쭉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이제 하방은 계속 올라가고 상방은 거기에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상방 막혀 있는데 하방이 쭉쭉쭉 올라가서 이게 수렴이 일어나고 여기서 뚫으면서 거래가 좀 터지는 건데 이때 거래가 늘기 시작하더라고 잘 보셔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2600 갔다가 다시 여기를 지지받아서 다시 2600 거의 언저리까지 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차트대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언제 나타났냐 하면은 15년에서 16년 말 17년 초 정도까지 나타났고 그 이후에 거래 동반에서 뚫으니까는 한 20% 더 갔으니 그럼 2500 뚫어 20% 더 가면 3000 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면서 올렸었던 거죠. 근데 지금 S&P 500이 그거랑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고 제가 요 영상은 4월 9일 라이브로도 올렸고 14일 날에 잘라갖고서 요 부분만 올렸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영상이 제가 올린 것 중에서 싫어요 비율이 제일 높은 영상 중에 하나예요. 요 라이브도 그랬고 요 잘라 올린 것도 그렇고요.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은 너무나도 젠틀하시고 그러고 굉장히 어떻게든 이 아주 뭐랄까요. 이 채널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플이 많을 수 있도록 너무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근데 제가 몇몇 영상을 올릴 때는 반응이 상당히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걸 못 보시죠. 좋아요 숫자만 보실 수 있을 테니까는. 근데 제가 몇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싫어요가 되게 높고 반응들도 안 좋고 막 악플도 달렸다가 지워졌다가 달렸다 막 반복도 하고 뭐 되게 극단적인 것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 영상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또 그게 나왔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작년 10월이에요. 네. 그리고 재작년에 21년도 말에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변곡으로 좀 가잖아요. 그다음 이제 장세가 넘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사실은 반응은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긴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보시게 되면 유가는 사우디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위아래 힘이 다 강해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총평을 해보면은 항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MSCI 선진에 대해 갖고서 별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워치리스트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했지만은 그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거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하반기용 텐서프라이즈의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텐서프라이즈라고는 하지만은 10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는 7개까지 해놨거든요. 근데 10개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세븐 서프라이즈 이래 갖고서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여가지고서 그거 얘기를 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도 이런저런 것들, 데이터들. 원래 월말, 월초에는 그런 이제 경기의 동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첫 주는 이제 고용 데이터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쭉 해가지고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지난주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이제 독서 모임에 대한 건데, 다음 주는 거인의 어깨. 그 다음 주는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여러분들 덕에 감사스럽게도 교보문고에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책 관련해 가지고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확한 날짜와 그 장소는 추후에 조만간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제가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힘써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부이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